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김주혜의 눈빛은 10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시종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는 살 가치도 없어. 어린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어른들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이었죠. 이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13년간 리설주 동지의 최측근으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지난해 12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총성이 언제든 울릴 수 있는 그 순간 머릿속엔 김주혜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김정은의 귀여운 딸로만 알고 있지만 제가 본 김주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측근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는 무서운 아이였죠. 북한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권력의 중심 김정은 가문의 실체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특히 김주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북한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 가족이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김주혜가 보여준 끔찍한 모습들이 북한의 미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리설주 동지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12월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했고 현재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비교적 프리블러지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당 간부였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조직 지도부에서 일하던 중 2010년 우연한 기회로 당시 김정은 동지의 배우자가 될 리설주 동지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의 중심부에서 목격하게 된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의 딸 김주혜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들은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리설주 동지의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그분의 일정을 관리하고 의상과 화장을 돕고 식사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만큼 북한 최고 권력자 가족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과장도 왜곡도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제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너무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주혜 동지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서방 언론에서 그려내는 모습이나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실체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들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리설주 동지를 처음 만난 날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막 조직 지도부에 배치받은 신참이었는데 우연히 리설주 동지의 눈에 들어 최측근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분이 곧 북한의 제1부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행원 중 한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설주 동지는 저를 더욱 신임하셨습니다.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점차 더 중요한 임무들을 맡게 되었고 그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의 결혼 이후에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처음부터 매우 야망이 큰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온화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내면에는 강한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야망이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리설주 동지의 기상을 도왔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모든 순간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의상 선택부터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조율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다음날 일정을 논의하곤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예리한 눈썰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북한의 전통적인 지도자 부인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대내외 활동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북한 내부에서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영광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고 점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주애 동지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때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진실들은 저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그것이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정은 가문의 일상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화려한 궁정 같은 관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는 예상과 달리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모든 음식은 특별검열관이 직접 검사한 후에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었고 물 한 잔도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암살에 대한 극도의 공포증이 있어서 주변 인물들을 극단적으로 불신했습니다. 리설주 동지도 이런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일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의 갑작스러운 분노 발작은 모든 측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무실에서 보냈고 리설주 동지는 자신만의 별채에서 지냈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식 행사가 아니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최고급 외제 샴페인을 매일 마시고 전용 제트기로 외국 명품을 쇼핑하러 다녔습니다. 한 번의 쇼핑에 수천만 달러를 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특히 건강관리에 집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문의들이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수십 가지의 영양제와 보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와 흡연, 폭식으로 인해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져 갔습니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늘 숙청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오늘 웃으며 대화를 나눈 동료가 다음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측근이라도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차 체제의 실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지도자 가문이지만 내면은 불신과 공포, 사치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김주애 동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김주애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김정은 동지의 귀여운 딸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김주애는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빛부터 범상치 않았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어른처럼 계산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출산 전부터 최고의 의료진이 꾸려졌고 태어나자마자 그녀만을 위한 별도의 양육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부모의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는 김주애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이는 다른 자녀들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늘 어른들 틈에서 지냈습니다. 놀이보다는 회의나 행사에 관심이 많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언들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변 간부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 교육 과정을 받았는데 군사, 정치, 경제 등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외국어도 여러 개를 구사했고 특히 중국어와 영어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환경이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측근들 사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주애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되고 기획되었습니다. 매일의 일정이 분단위로 계획되었고 그녀가 접하는 모든 정보와 사람들이 선별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점차 그녀만의 독특한 성격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녀의 권력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매우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김정은 동지마저도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이미 그녀를 제어하기에는 늦어버린 듯했습니다. 이런 김주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진 능력과 야망이 결합된다면 앞으로 북한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권력 내부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더 자주 등장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한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과 측근들 사이의 알력이 점점 더 표면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견제에 불과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정도였죠. 하지만 김주애가 핵심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권력층은 불안감을 느꼈고 새로운 세력들은 김주애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 고위 간부들의 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김여정 제1부부장을 받들었지만 뒤에서는 김주애의 눈치를 보며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권력 내부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매일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매 순간 조심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이런 상황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군부의 동향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군 고위층은 김주애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군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성들은 비밀리에 만나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태도도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딸 김주애를 은근히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주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정보기관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발언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언제 어떤 실수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결국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진짜 모습은 TV에 비치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우아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으며 때로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특히 측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서웠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가차없이 질책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 번은 화장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즉시 해임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도 대단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부인이라는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주요 인사결정에 개입하고 정책 방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위 간부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녀의 정보력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해 놓았고 심지어 김정은 동지의 측근들까지도 감시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특히 김주애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후계자로 키우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다른 자녀들과는 차별적으로 대우했고 김주애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외국 문물에 대한 태도도 이중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국주의 문화를 배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신 외국 브랜드와 문화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비밀 통로를 통해 최신 명품들을 들여왔고 외국 영화와 드라마도 즐겨보았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히 고용된 트레이너와 운동을 했고 세계 각국의 최고급 화장품과 영양제를 사용했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도 그녀의 식탁에는 항상 최고급 식재료들이 올랐습니다. 이런 리설주 동지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었고 그녀의 권력욕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가족의 실제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와 리설주 동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였는데 특히 김주애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김주애를 더 강하게 키우려 했고 김정은 동지는 그런 교육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리설주 동지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생활했습니다. 각자 독립된 생활 공간이 있었고 식사도 대부분 따로 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함께 모이는 정도였죠. 심지어 휴가도 따로 갈 정도로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건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서는 후계 문제가 은밀히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과의 차별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주애가 받는 특별한 관심과 교육은 다른 자녀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듯 부모의 관심을 끌려했고 이는 종종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족 간의 불신이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서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측근들을 이용했고 이는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권력 승계를 둘러싼 암투도 심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2인자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 내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북한 최고 지도자 가문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정한 가족관계야말로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주애의 실체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보여지는 귀엽고 순수한 모습은 철저히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야망이 큰 아이였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권력의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언행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명령조로 말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 번은 경호원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각 교체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특이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에게는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곤 했지만 리설주 동지와는 마치 경쟁자처럼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과정도 남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학습이 아닌 권력 유지와 통치를 위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고도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녀는 이를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습니다. 측근들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들은 특별히 챙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부터 자신만의 인맥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향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측근들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외모 관리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공개석상에 나설 때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는 분명 미래를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김주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한 지도자의 딸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후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존재가 북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측근으로 지내면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양심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죄책감과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최고 권력층은 최상의 호사를 누리는 반면 일반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때도 지도자 가족의 식탁은 여전히 풍성했습니다. 김주애와 관련된 사실들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언행과 권력욕은 분명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부추기는 분위기였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그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숙청되는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다음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이 체제의 잔혹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현명한 부인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괴리감은 저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점차 저는 제가 이 체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눈앞의 부조리를 외면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갔고 결국 이것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제가 느낀 고뇌와 갈등은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성이 말살된 잔혹한 현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주애가 한 어린 시종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 어른들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체제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사건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주애가 보여준 잔혹성이 미래 북한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도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측근이라는 위치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목격하는 부조리와 폭력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김주애의 영향력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김주애와 관련된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과 성향은 분명 일반적이지 않았고 이는 북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조금씩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의 동요를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리설주 동지를 매일 가까이서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했습니다. 최대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양심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김주애로 대표되는 북한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 보였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탈북 준비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측근이라는 위치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모든 행동이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국경 경비 상황, 순찰 시간, 감시 카메라 위치 등을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최측근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돈도 중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달러를 모았고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브로커들과도 은밀히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리설주 동지를 가까이서 보자 하면서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을 완벽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특히 김주애와 마주칠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했습니다. 최대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이를 위해 특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탈북 경로는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루트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새로운 경로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었지만 신중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도구들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위조 서류, 비상용 식량, 필수 의약품 등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것들을 숨기는 것도 큰 도전이었는데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도 고민했습니다. 김정은 가문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안전하게 반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이는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실패했을 때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가족들이 겪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탈북을 실행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12월의 혹한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새벽 3시에 시작해서 72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최측근이라는 신분 덕분에 평소와 다름없이 이동할 수 있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위조 서류들을 사용해야 했고 매 순간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밤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불시 검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제가 준비한 서류들은 완벽했고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미리 접촉해둔 브로커를 만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 강물은 차가웠고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가족들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은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추적을 피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고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제3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북한 당국은 제 탈북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국제적인 수배가 내려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고 모든 순간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13년간 최고 권력층 곁에서 살다가 갑자기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늘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특히 김주혜의 모습이 자주 꿈에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또한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제 탈북으로 인해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보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소식을 듣고자 했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이용, 은행 업무 등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와 선택의 기회들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차근차근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다른 탈북자들과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저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김정은 가문의 실상, 특히 김주혜와 관련된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언어 사용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자립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곳에 와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북한 권력층의 실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에 알려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입니다. 13년간 최측근으로 지내면서 목격한 것들은 지금도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권력층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도 그들은 호화로운 파티를 벌였고 외국에서 들여온 사치품으로 궁전을 채웠습니다. 특히 리설주 동지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한 벌에 수만 달러짜리 의상들을 매일 갈아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권력층 내부에서는 마약이 공공연히 거래되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빈번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모두 은폐되었고 가해자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지만 권력층은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심지어 방역을 이유로 주민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역시 겉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으로 변했고 측근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층 내부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주애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고립으로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었지만 권력층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체제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점차 진실을 알아가고 있고 이는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김주애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김주애는 분명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교육은 철저히 이를 위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주애의 성장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군사 전략, 정치학, 경제학 등 지도자가 되기 위한 특별 교육을 받았고 놀랍게도 이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김주애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공개석상에 자주 동행했고 중요한 군사시설 방문이나 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는 분명 의도적인 후계자 수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김주애가 보여준 성격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잔혹한 면모도 자주 드러냈습니다. 이런 성향이 커가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그녀의 등장은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김여정 제1부부장과의 갈등이 감지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층 내부에서도 김주애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 지도자의 등장이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비록 김일성 혈통이지만 여성이라는 점은 분명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더욱 강압적인 통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김주애가 실제로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면 북한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성격과 성향으로 볼 때 더욱 강경한 정책들이 실행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김주애의 존재와 그녀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지도자의 딸이 아닌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체제의 실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13년간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목격한 북한의 현주소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붕괴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기본적인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권력층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뚜렷합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체제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진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점차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 내부의 균열도 심각합니다. 김정은 동지의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주애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대립은 이미 표면화되었고, 이는 체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에서도 동요가 감지됩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군수물자 부족과 사기 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는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이는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주애의 등장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강경한 성향과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향후 북한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실제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체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김주애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지도자의 딸이 아닌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보여준 그녀의 성향과 행동들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층의 사치와 폭정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셋째,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올 것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탈북민들의 증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김정은 정권의 포갑성에 대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김주애의 존재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들이 역사가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증언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